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남긴 흔적을 모아서 생각을 잇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프트웨어가 마음을 캐는데 어떻게 캐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어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굉장히 묶음들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좀 동어 반복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회사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힘들고 복잡해요.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속에는 들어있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순서도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 과정을 기술한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복잡하고 힘든 과정 자체를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혹은 큰 일들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로 통과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주도에 가거나 혹은 놀이공원에 가면 이런 미로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직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돌아오는 일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그런 작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조합하면 이렇게 복잡한 미로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걸 할 때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기 때문에 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컴퓨터는 복잡한 일은 잘 못하지만 단순한 일은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형태의 시도들을 빨리 수행함으로써 사람들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작업들을 복잡하게 기술하고 그것들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고, 이거를 빨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으면 동물팡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나갈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엔 퀴즈도 풀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퀴즈를 내서 TV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중왕을 가렸는데 오히려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왕중왕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 어려운 퀴즈도 푸는구나. 더 나아가서 얼굴도 알아봅니다. 여러분 얼굴책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거기에 사진을 올리면 각각의 사람들을 찾아줘요. 이 친구는 누구야? 이 친구는 미영이야? 이렇게 알아주는 거. 이런 것 전부 다 소프트웨어들이 해나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직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쓴 논문인데요.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 사람이 하는 직업의 전체의 한 50% 가까이, 한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했어요. 이유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지능적인 일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해나감에 따라서 인간보다 좀 더 싸고 빠르고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99%의 확률로, 회계사, 소매 판매업자, 심지어 전문 작가까지도 위협되는 그런 직업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신문 기사를 쓰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많은 외외 통신사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칠레 지진이 났습니다. 진도 어디고 진앙 어디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가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야구 결과 같은 것들, 스코어를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여러분이 인간이 쓴 거하고 로봇이 쓴 거를 구분하지가 못해요. 두 번째로 어떤 기사는 빨리 필요한 것들이 있죠. 지진 예보나 지진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것들은 1초가 아쉬운 일인데, 이때 사람이 그 기사를 쓰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건 로봇이 대체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업 자체가 이제 위협받을 수 있는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말씀하신 것 무슨 방 그런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사 여러분들의 어떤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들 중에서 물리적이지 않고 지적 능력에 해당한 부분도 역시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위협이 나왔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의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은 우리 일을 훨씬 도와주니까 훌륭한 일이고요.
단점은 많은 직업을 빼앗기니까 어려운 일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나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나의 준비를 할 때부터 내 직업이 안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로봇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사회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를 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딩이란 건 어떤 거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단위의 소프트웨어 작성법을 배우는 거,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죠. 코딩은 어쨌든 복잡해요. 항상 생각하면 야, 복잡하고 많은 일들 하고 있구나, 그럼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걸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하던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작업들을 우리는 코딩이라 부릅니다. 코딩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온 친구들 중에서 10대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어떻게 가려낼까요? 먼저 키보드로 나이를 입력받죠. 그 다음에 9보다 크면 10대고요. 20대보다 크면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정보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10대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고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죠. 이렇게 단순한 이런 형태의 어떤 로직을 기술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언어가 너무 다양해요. 수백 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요. 마치 뭐 일본어, 중국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언어 속에서 쓰이는 문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일을 시켜야 될 뭐 컴퓨터나 로봇이나 서비스들에게 정의해야 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성이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의 언어를 배우는 게 코딩이라면 저는 거꾸로 컴퓨터가 우리 언어를 이해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컴퓨터가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 얘기를 이해하고 있죠? 때로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헷갈리기도 하고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표현이 모호하다면 역시 또 어렵다기보다는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심지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심지어 나중에는 코딩을 배울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시키면 되니까요. 근데 말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제어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50만 개 이상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본다면 무한대예요. 이유는 단어의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100점을 맞았다고 영희에게 말했다고 순이가 말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한 걸까요? 이쯤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대화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형태의 모호성과 중의적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도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아픈 배가 있죠. 전부 다 배인데요. 마찬가지로 고구려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신라백제 고구려 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보 날도 썰렁한데 뼈다귀 국물 좀 푹 고구려, 이런 경우에는 우레나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다르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비라는 것도 내가 나비일 수도 있지만 날고 있는 flying butterfly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해석에 따라 다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영화의 자막 같은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모호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민호와 철수의 집에 놀러 갔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민호와 철수가 살고 있는 집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민호와 같이 철수의 집에 간 것일까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의 모호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맥을 보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즉 앞뒤의 문장을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컴퓨터도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기반으로 러닝, 즉 스스로 배워서 이런 형태의 모호성을 파악하거나 의미를 파악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죠.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동생이 형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세 글자로 하면 형광펜이라고요. 굉장히 썰렁한 농담이죠. 이 정도도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 나아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다시 배우고 익히고 다시 인터랙트, 상호작용을 하고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리파인, 그걸 교정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법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자연 언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형태소의 분석, 분사의 태깅, 개체명의 인식, 패러프레이징, 구문 분석, 의미 분석에 감성 분석까지 복잡한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내가 아방이를 샀는데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승차감이 영 좋지 않나요? 라는 본인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주관적이죠. 아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올린 글을 보시면 이때 산 거는 아방이에요. 아방이는 뭐냐면 현대차의 아반떼라는 차의 애칭입니다. 아빠는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별명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라는 것은 좋은 평가이고요. 승차감이 안 좋은 것은 나쁜 평가예요. 이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들어와 있는 문장들을 분해합니다. 먼저 문장의 분리를 시키고요. 띄어쓰기를 통해서 형태소로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품사를 태깅하고 여기서 개체명을 인식해요. 개체명이 들어있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 중에서 비슷한 표현들을 패러프레이징 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작업들을 해서 결과적으로 산 것은 무엇이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가 이해합니다. 우리는 컴퓨터에게 이런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와 컴퓨터가 인간과 인간이 혹은 자연과 사람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논리체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일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남기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쓴 일기가 창고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쓴 블로그가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루에도 수천만 개 이상의 정보가 남고 있어요. 한국어 투입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만 개가 나오고요. 그 정보들을 다 긁어 모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고 사람들 사이 교류까지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 사이 인터랙션, 즉 그 속에 들어있는 소사이어티, 사회 속에서의 사람들의 이해와 교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하루에 한 500만 개의 트윗, 50만 건의 블로그를 가져오는데 이 작업들이 100대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고요. 하루에 올라온 정보가 3.1GB인데 처리를 하고 나면 이게 90GB로 커집니다. 지금 매일매일 이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되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고 있죠. 이걸 안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툴을 만들어서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정보가 나옵니다. 기분이라고 하면 기분에 대한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분 좋고 나쁘고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차정인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차정인 씨에 대한 생각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각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친구 엄마가 좋아요가 나옵니다. 친구 엄마 친절하시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엄마 아빠 생각 중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 생각이 3%가 높았어요. 더 좋다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좋다니? 우리 아빠는 늦게 들어오시던데 맨날. 그래서 설마요 그랬더니 맨날 그랬어요. 항상. 늘 그렇다면 맞나보다.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내 상식과 반한다면 처음엔 거부하다가 일관성 있으면 그때는 나는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내 상식이 틀린 이유를 찾아요. 엄마는 왜 안 좋을까? 데이터를 봤더니요, 엄마는 무섭다 1등이에요. 엄마가 귀신보다 무서워요. 질병보다 무서운 게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 맨날 혼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막 여러 가지 꾸중을 하시기도 하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방치우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섭고 아빠는 좋은 건가? 특히 아빠는 왜 좋으냐 하면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한테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간섭하지 않고 아빠는 또 돈도 주죠. 늦게 들어오시면 미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좋은 거구나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이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머릿속에 아빠가 엄마의 반밖에 없어요. 이유는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까지 생산에 남자가 좀 더 유리한 구조였다는 거죠. 예전에 농업이나 공업인 경우에. 그래서 남자들이 더 직업을 많이 가졌고 전업에 대한 부분들은 주부가 많았기 때문에 애들은 오히려 엄마 생각을 많이 함으로 전체적인 선호도는 낮더라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좋은 거는 엄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우리 생각을 알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 생각은 주관적이지만 같이 모으면 객관적 주관이 나오기 때문에 거대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좋은 걸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재석 씨를 볼까요? 무한도전에 유명하죠. 윤우님이라 불리웁니다. 유재석 씨가 한 얘기는 심지어 사약이라도 해도 믿음이 간대요. 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
마찬가지로 박명숙 씨 볼까요? 박명숙 씨는 유재석과 연결돼 있죠. 유재석을 질투합니다. 써 있는 게. 마찬가지로 성질이 나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 대한 평판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여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런 만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자체의 분해와 조합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던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7년간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 우리 사회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슬픔, 기쁨, 바람 같은 부분들이 가장 많은데 슬픔이 굉장히 많지만 최근에 기쁨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에 무겁고 힘든 감정이 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기쁜 건 뭐죠? 기쁜 거는 국가적 이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이렇게 오늘 오신 거는 기쁜 겁니다. 이유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왔으니까 나들이를 한 거죠. 이게 기쁨이에요. 그럼 기쁨이랑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냐면 즐겁고 신나고 기분 좋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모아서 기쁨을 구성하는 것이죠. 언제 기쁠까요? 일상이 기뻐요. 항상 즐겁게 친구들과 사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움직이는 이런 것이 소소한 기쁨이고요. 여기에 가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의 기쁨이 제일 크죠. 근데 최근에 이걸 넘어서 혼자 기쁜 게 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한국 사회의 구성이 단출해집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의 생활을 구가하기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사는 싱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같이 즐거운 게 아니라 혼자 미술관에서 과학관에서 즐기는 것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제도를 만든다면 예전에는 가족 단위의 즐거움보다 최근에는 오히려 개인 단위의 즐거움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적합한 걸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보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얼굴을 다 따로따로 보고 그걸 합쳐서 이해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이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들의 전체를 이해하고 이해한다면 배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캐기 위해서 저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